고전시가 3강 역시 시조야. 자, 첫 번째 나온 게 귀거래라고 나왔는데 원래 이게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글이 있어. 아주 유명한 귀거래가 돌아간다는 얘기야. 옛날에 사대부 양반들은 관직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관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걸 이제 귀거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초장, 중장, 종장. 원래는 이게 한시로 되어 있는 건데 시조로 번역이 돼 갖고 나왔네. 자, 봅시다.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요, 관리 없어. 자,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요, 관리가 없다. 시조는 사음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돼. 귀거래,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그건 다 말뿐이다. 갈 사람이 없어. 전원이 장무하니, 그 장무하다는 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자,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그럼 결국은 관리가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말뿐이다.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겠네. 자, 이 말뿐이다가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하면서 실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지? 말뿐만이고 관리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관리가 없다라는 말은 막상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나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실제로는 말뿐이고 돌아갈지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야. 결국 평소에 나는 이제 관직을 그만두면 돌아가야겠다.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 자연. 자연인데 구체성이 좀 떨어져. 어디 경상도 어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초장의 내용이야. 현실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가고 싶지만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됐죠? 전원이 장무하나, 전원은 농촌을 말하는 거예요. 농촌. 자, 농촌은 장무하니, 장무 여기서는 하나도 없다 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장무란 말은 여기서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는 바야흐로 거치러 간다. 자, 전원이 바야흐로 거치러 간다. 하나도 없다 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전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해석대로 한다면 바야흐로는 이제 막이란 뜻이야. 자, 전원이라는 건 농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농촌이 황폐화됐어. 그러면 빨리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치러 간다는 얘기가 황폐화돼 간다. 즉 농사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알았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화자가 벼슬을 떠나고 전원으로 간다. 그러면 농촌에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장무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거치러 간다는 뜻도 되고 또 해석을 달리하면 농사일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상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농사일을 해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면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농사일하는 거 분명히 현실이 될 거다.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 가고 어쩔고 갈 수밖에 없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어. 자, 초당의 초가집을 말하는 거고, 청풍명월. 자,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 밝은 달. 그럼 이거 자연이죠.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벼슬을 내려놓고 떠났어. 전원으로. 초당의 초가집에, 여긴 풀로 만든 집이 초가집이지. 그지? 초가집에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나갔다 들어왔다. 울림소리다가
운율이 느껴지는 거야. 나명, 들명. 자, 그러면 초당의 청풍명월이 자연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걸 기다리나니, 나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하면서 해석이 끝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처음에 나온 건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돌아가야지 그런 말을 했는데, 항상 말로만 그랬는데 지금 명확하게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다. 전원이 장무하니, 자, 돌아갈 농촌이 바야흐로 지금 막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아니 가고 어쩔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아마 농사일은 힘든 일이 될 거야. 내가 경험이 없어 그렇지. 뭐 이런 뜻도 숨겨져 있단 말이야. 초당에 내가 사는 전원의 초가집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나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는 걸 기다린다. 그 말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자, 귀거래 반복했으니까 반복법이야. 말뿐이요 관리가 없다. 여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말만 했지 실제로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못했다. 그럼 봐봐. 말은 돌아간다고 하고 실제는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 그러면 이건 내용상 대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알았어? 자, 귀거래 말뿐이고 나는 실제로 어디로 갈지 정한 게 없다. 말하는 거하고 생각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대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청풍명월은 상징법이야. 자연의 대표적인 것, 바람과 달을 가지고 자연을 말했으니까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전체는 초당에서 있잖아. 청풍명월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 얘기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말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초당은 원래 초가집이라고 풀로 엮고 만든 집인데 이건 소박한 거처를 말한다. 그러면 대유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알았어? 대유법. 상징적인 표현도 되고요. 대유법. 그러면 초당은 상징적. 그 다음에 청풍명월도 자연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귀거래는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자, 그래서 여기는 정서의 흐름이 있어. 처음에 정서의 흐름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소망하고 있었어. 돌아가고자. 그런데 그거는 말뿐이라고 했으니까 고민하고 있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황폐해 가고 있는 농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농사 지어야지,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지라고 바뀐 거야. 여기서는 농사 짓고 자연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확신은 자연 속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으로 바뀐다. 그래서 정서가 소망에서 고민,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 정도로 정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돼. 자, 이 첫 번째 시조, 대조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벼슬살이와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걸 소망하는 거, 내용상의 대비가 나왔으니까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상징적 표현은 청풍과 초당. 이건 초당은 소박한 거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풍명월은 자연을 말한다. 여기서는 평온한 자연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귀거래는 반복법이고, 그 다음에 감탄법도 맨 마지막에 나왔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삶은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야 라는 느낌 표현이라면, 마음을 강조했다면 감탄법도 된다. 그래서 4가지 표현법이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네. 자, 나시조는 강산이 좋을 경을, 여기 있다. 자, 해석 먼저 해줄게. 강산.
이것도 강과 산인데 자연을 말하는 거야. 자연이 좋은 경치를, 경은 경치를 말하는 거야. 강산, 자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과 다툴 양이면, 그럼 이건 지규법이지, 모양이란 뜻이야. 자, 자연이 있는데 아름다워, 좋아. 근데 이거를 서로 힘으로 아니면 경쟁해갖고 막 다투어갖고 얻는 일이면,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다면 내 힘과 내 분수로는 어이 얻을 수는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투어서 차지한다든지 다투어서 뺏는 거라면 내 힘 약해서 안 되고요. 내 분수의 자연을 차지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야. 그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지. 진실로 금알리, 금지한다. 못하게 한다. 내가 자연을 얻는 걸 못하게 할 사람이 없을세.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차례가 오니까 나도 두고 논의노라. 무엇을? 강산을. 그래서 목적어가 나도 강산을 두고 논의노라.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자,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거야. 강산은 자연이고, 강산의 자연의 좋은 경치를 만약에 어떤 사람과 다투어서 얻는 것이라면 내 분수,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얻을 수가 없다. 진실로 아무도 내가 자연을 갖는 것을, 즐기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강산을 둘러두고 보노라.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알았지?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응?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표현법을 한번 볼까? 대조법. 대조법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소유하는 것은 인간이고 자연은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대조법이라고 볼 수 있어. 강산, 아름다운 자연, 늘 항상 유지되는 거고, 인간은 어떤 사람은 얻고요,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고요. 그러면 얘는, 인간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얻는 사람하고 얻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자연은 늘 항상 아름답잖아. 늘 항상 하고 소유할 수 있을 때, 소유할 수 없을 때 내용상의 또 대조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징, 강산은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강산의 좋은 경치, 변함없는 아름다움, 이렇게 해석한다. 힘센 이는 여기서는 소유하라는 욕망이지. 자, 욕망, 다툴 양이면 이건 욕망이에요. 욕망을 상징한다까지 해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반어법, 내가 어이하여 얻을 소니, 아까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서리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힘은 자연을 가질 수 없는데 얻는다고 얘기했다니 반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나친 표현법이고 그냥 알아둘 거는 이거야. 강산은 자연을 상징한다. 두 번째, 어이하여 얻을 수나 얻을 수 없겠죠. 내 힘과 내 분수로는. 이건 서리적 표현이야.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둘러두고 보니노라. 놀며 지낸다. 자, 그럼 결국 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잘 들어봐. 자연스럽게 내 차지가 됐다라는 얘기야. 내 차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있잖아. 다투어서 얻은 게 아니고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서 자연이 내 차지가 됐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자연, 강산은 항상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 하냐면 화자가 강산을,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는 예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찬. 예찬이 뭔지 알지? 아름다움, 예찬. 그리고 자연을 차지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연은 금한 사람이 없다니까 내 차지가 된 건 정말 자연이 자연스럽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내 차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적어봐. 다투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다퉈봤자 얻을 수도 없는 거고 다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내가 소유하는 걸 말리는 사람이 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게 됐지 무슨 내가 차지하려고 해서 차지할 수도 없고 차지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이럴 때는 이런 내용은 약간 체념하고 있는 거야. 체념.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해석했다면 이건 체념에 가깝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강산조음경을 이라는 시조였어. 이거 김천택이 지은 거고 가에서 나온 거랑 별 차이가 없지, 그지? 자연친화,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망, 만족,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여기 나시에서는 종장에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서 그냥 저절로 자연이 맡겨진 거라서 내가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체념적인 태도다. 나쁜 뜻은 아니야. 세 번째 시조, 공명을 헤아리니 눈에 띄는 건 바로 작자미상이다. 그러면 진솔한 얘기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자,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자, 생각해봐. 공명, 부귀공명을 생각해봤어. 부귀공명이 막 이름 날리는 거거든. 공을 세우고 명예를 얻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헤아려보니 생각해보니 영욕, 영광도 있지만 치욕도 있어. 그러니까 영광도 있지만 치욕도 있어.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명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영광도 있겠지만 치욕도 있단 말이야. 결국 반반이네. 50-50야. 반반. 공명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공명을 생각해보니 영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치욕도 있어. 거의 반반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중장. 그럼 여기부터 길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설시조대, 그지? 여기까지 대할선이까지. 자, 그러면 동문에 패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패관이라 했으니까 미안해. 괴관이었으니까 동문에 괴관하고 이 말은 벼슬을 그만두고 원래 관직에서 물러날 때 관을 걸어둔다라는 뜻이야. 괴관, 괴가 우리가 무슨 차트 설명할 때 궤도라고 있거든. 한 장씩 넘기는 거 그걸 궤도라고 하는데 그 궤자가 이 궤자야. 그러니까 걸어둔다는 뜻이야. 내가 이제 동문을 나서면서 벼슬을 그만둔다. 이 관을 있잖아. 거기다 걸어두고 전려에 돌아와서 전려 농사짓기 아까 나왔네. 전려에 돌아와서 이건 귀거래한 거야. 귀거래 알았지? 전려라는 거야. 임시로 시골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거지. 성경현전을 헤쳐놓고 성현들이 지어놓은 아주 훌륭한 아주 책들 있잖아. 유명한 책들, 훌륭한 책들을 헤쳐놓고 읽기를 끝난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파하누에니까 끝난 다음에 자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성현들의 그 훌륭한 책들을 읽었어. 다 읽은 다음에 앞내에 살진 곡이 났고 자 앞에 시내가에서 크고 살찐 고기를 잡고 낙고는 잡고야 뒷매에 엄긴 싹이 길게 자란 약초도 캐다가 약초를 캐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전원생활 하는 거지. 자 농사지러 와가지고 책 읽기 글 읽기도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앞 시내가에 가서 살찌고 그 큰 고기들을 잡은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고 약초를 캐고 임고 원망하야 임고 원망이라는 말이 멀리 바라본다 그런 얘기야. 전망대하는 그 망자야. 그러니까 임고라는 얘기는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임의 소요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임의는 정한 거 없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아니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지. 정말 자유분방한 삶이지, 그지? 청풍이 시지하고 시치미를 떼고 미안하다. 시지란 얘기. 때마침 바람이 불고 맑은 바람이 때마침 바람이 불고 명월이 자례하니 자 자례했다 그랬으니까 명월이 스스로 나한테 온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 물고기 잡고 약초 캔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맑은 바람이 때마침 불어와줬어. 그리고 밝은 달이 나한테 비춰진 거야.
아지 못해라. 뭐 아지 못게라. 잘해하니 알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야. 여기서는 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바람 불고 밝은 달이 쫙 비친 거지, 그지? 나한테 왔으니까 천양지간, 하늘과 땅 사이를 천양지간이라고 그래. 하늘과 땅 사이, 온 세상에 이 같은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소냐? 대할 수가 없지요. 서리적 표현이야. 그러면 즐거움을 이거에 대적할 만한 즐거움은 없다. 이게 최고다라는 얘기지. 거의 찬양에 가까운. 그러면 천양지간, 이 온 세상에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움, 대적할 만한 게 있겠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아주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이게 중장이야. 중장 내용. 자, 그 다음에 여긴 열거가 돼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열거야. 그 다음에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달이 내게로 왔단 말이야.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 태평, 노사 늙어서 죽는 거지. 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승화귀진, 승화귀진. 자, 그러면 진이라는 게 여기서는 다시 원래 참진자를 쓰면 참된 것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야. 승화는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돌아간다.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는 종장에서는 승화귀진이라 했으니까 자연의 참된 것에 돌아가서 승화,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자연에 순응하다가 생을 마치면 그 좋은가 하노라. 그것이 내 생각에는 제일 좋다. 1인칭이 돼야 되겠지. 아예 여기서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다 죽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지요.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럼 결국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버리고, 즉 동문에 괴관하고 공명을 생각하니까 영역이 반반이야. 그럼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이야.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됐어. 그러면 여기 이제 표현법을 잠깐 알아볼게. 표현법이잖아.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시조에는 거의 없어. 예를 들면 많다, 적다, 막 이런 식으로 대조가 아니고 내용상 대조란 말이야. 예를 들어 벼슬길, 자연에서 사는 거, 이거 대조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벼슬길은 영광도 있지만 치욕이 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자연 속에 살아가면 최고의 행복,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러면 대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상징적 표현, 아까 나왔던 거 확인해 볼게. 뭔데? 제일 처음에 청풍, 자연 나왔죠. 명월, 자연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됐어. 오케이. 전려라는 말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 전려에 돌아왔다. 이 전려가 농촌에서 거처하는 소박한 그 집을 말하는 거니까 벼슬살이의 영광, 공명하고 또 반대의 뜻이고, 여기서는 농사짓고 소박하게 사는, 자연 속에 사는 삶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징이 3번이나 나왔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복은 이렇게 저렇게 막 다녔다고 나오지요. 그지? 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뭐뭐하고 막 이런 것들은 반복이라고 하면 돼. 나열 동시에 반복. 그 다음에 감탄과 서리는 이 같은 즐거움 어떤 것에 대할 소냐? 대할 게 없다라는 얘기는 서리법이고, 이거는 가장 행복하다라면 감탄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법이, 감탄법이 등장하고요. 서리법도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같은 즐거움으로 무엇으로 벼슬길이 나왔는데 천양지간에 이 같은 즐거움이 무엇으로 대할 소냐?
그러면 여기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훨씬 좋다고 얘기했잖아. 됐어. 이 정도로 해석은 이제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관리, 말뿐이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니은은 힘세니, 디귿은 그말리, 그 다음에 리을이 어딨어? 디귿밖에 없지, 그지? 이렇게 뭐뭐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기억은 말로만 의지를 드러낸 사람과 대비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귀걸이 하다가 진짜로 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대조적인 사람이라고 되겠지. 말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니은에 대해 화자는 자신과 다투는 상황을 가정한다. 다툴 양이면 양, 이게 모양이란 뜻이고 직유법이라 했잖아. 디귿, 화자가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 이 사람 디귿은 만약에 내가 자연을 차지하는 걸 금지한다, 방해한다. 그러면 나는 자연을 차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대상이 되겠지. 경쟁이니까. 혹은 금하는 거니까. 자,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가 만남을 기대한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안 되지. 힘센 사람 만나면 내 힘과 내 분수로는 내가 차지할 수가 없다는데 만나는 걸 원하면 안 되겠죠. 기대하는 게 아니죠. 기억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자, 기억과 디귿 모두 화자가 부재한다고 인식하는 대상이다. 진짜로 가는 사람도 없고요. 금지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둘 다 없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이 틀린 해석이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 자,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다에 대한 이해니까 그냥 해석이야, 해석. 자, 1번.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라는 것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드러낸다. 아니,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라는 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관리로서의 삶이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미래가 아니고 과거의 상황이지, 과거의 상황. 여태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영광이 반, 치욕이 반. 그러니까 동문에 거기다가 그 관을 걸어놓고 나오지요. 틀렸어. 동문에 괴관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후회는 아니지.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 벼슬을 그만둔다는 상황이지 후회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암내에 살찐 고기 낚는다. 타인의 능력에 대한 화제의 감탄이 아니고 자기가 전려를 즉 시골에 그 거처를 마련하고 가서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여유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야. 타자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 혹은 그 농촌에서 전려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뒷매에 엉긴 약도 싹이 난 것도 캔다고 하는 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아니죠. 무슨 문제야. 거기서 살아가는 건데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일상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 두 개는 일상의 모습이야. 노사 태평하여 승화기진. 자, 늙어가면서 늙어 죽는데 태평하게 늙어 죽어. 그러면 마지막에 자연 속에서 살다 생을 마치는 거, 난 만족해. 소망을 드러낸다. 정답은 5번 정답이지. 해석이 그냥. 자,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다를 감상한 거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이것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그지? 가나다는 모두 강호시가다. 강과 호수, 자연을 예찬하거나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걸 소망하거나 만족하거나 자연에 대한 만족을 드러나 있다. 작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가는 사대부가 노년의 벼슬을 내려놓고 낙행하면서 지은 노래. 내가 말로만 젊었을 때 돌아가야지 말만 했지 정작 돌아가려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근데 반면에 나는 가객으로 사대부의 삶을 표방하지만 현실적 한계로 입신양매의 꿈이 좌절되며 삶의 고뇌를 지닌 인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작품의 자연의 흥취를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모습. 뭘 통해서? 자연 속에서. 다는 작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벼슬살이 후 동문의 괴간 낙향한 사대부가 지은 시로 추정되고, 이 작품에서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은 사대부의 유유자적이 뭐냐면 저 하늘에 있잖아, 구름이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조금씩 움직여. 어디 가려고 하는 목적지도 없고 빨리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마치 저기 처마 밑에 물이 똑 떨어지잖아. 그게 바로 한가롭고 평화롭고 하는 모습이 유유자적이다. 자, 해석은 지금 내가 한 해석과 거의 유사하다라니.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서 전원이 장모하되 아니가고 어쩔고, 당위성이지, 그치? 맞지? 작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위성이 뭐야? 당연히 가야지. 왜? 전원 시골에 농토가 황폐화됐단 말이야. 그냥 버려둔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농사 지어야지.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2번.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 얻을 수냐. 작가가 중인 신분으로 사대부에 대해서 신분적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중인은 양반 사대부, 저 꼭대기 더 높은 상위 계층하고 다투면 누가 이겨? 양반이 이기겠지. 그러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나도 두고 노니로라. 나도 강산을 이렇게 둘러두고 논다. 자연을 현실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은 게 바로 둘러두고라는 뜻이야. 어디 가져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버려둔 채로 즐길 거야. 그런 얘기니까 얽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성경 현전을 헤쳐놓고 읽기를 끝낸 다음에 작가가 벼슬살이 하는 동안 가까이 있던 학문을 이제는 멀리하는 게 아니지, 여기 내려와서도 성경 현전을 헤쳐놓고 읽었다 그랬잖아.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벼슬살이 하면서 읽었던 벼슬살이를 내려놓고 고향에 딱 돌아와서 읽었던 책들을 읽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앞 시내가에 가고 산에 간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책 읽기는 막 과거 시험 잘 보려는 그런 책 읽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가하고 평온한 자연 속의 삶에서 여유롭게 읽는 책 읽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문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오히려 진정한 학문을 하는 걸지도 몰라.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이 아니라 성현들의 훌륭한 책들을 읽은 읽기인데 여유롭게 평화롭게 그 뜻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임고 원망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 목적지가 없이 여기저기 둘러보는 게 소요한다는 얘기지. 이 같은 즐거움에 무엇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대적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최고다, 최고. 결국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4번이고 책 읽기는 학문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